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가치투자연구소의 윤민국 본부장입니다. 최근에 기사에서 부동산 관련돼서 부정적인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걸 접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락한 단지도 늘었고 앞으로 이제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걱정스럽거나 우려스러운 마음을 가지신 시청자분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현재 흐름과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고수비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대출 규제 그리고 금리 인상 그 부동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멘트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동산 이제 하락한다라는 기사들도 심심치 않게 접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과연 이제 앞으로는 계속 하락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건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현 상황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제 풀어드릴 건데요. 자, 최근 기사가 부동산 관련돼서 기사가 이게 무슨 일이고 아파트값 하락하는 단지가 급증한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기사 내용들이 계속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또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하락하는 단지들이 좀 생겨났고 다른 때보다 상승 폭이 감소했다라는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기사 접해보면은 혹시라도 최근에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매수를 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휘청하죠. 이제 과연 지금 이게 좀 더 기다렸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잘못하면 이게 고점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이 내용들이 과연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상승폭이 둔화가 됐는지 정확하게 보면은 지금도 고점을 달리고 있는 단지들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하락 추세인 단지들도 있습니다.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상승은 하고 있지만 상승폭이 둔화됐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과연 왜 그러냐? 자, 금리 상승으로 그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었다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곧 어느 사람은 대출을 어느 정도 무리해서 준비한 사람들도 있겠고 뭔가 실거주를 하고 임해서 내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매달 내야 되는 이자가 크게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겠죠. 그리고 뭔가 영끌이라고 표현을 하죠.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최대 한도로 대출을 끌어다가 뭔가 준비를 하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려다가 이제 금리가 상승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주춤하게 되죠. 그리고 공급은 추가적으로 계속 확대하겠다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하니까 그게 실제로 이게 이어지면은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도 좀 작용을 일부분은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 강화. 지금 뭐 일반적으로 지금 LTV, DTI는 이제 최대로 이제 강화를 했고 또 금액에 따라서 다주택자에 따라서 대출이 이제 제한을 걸렸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사는 전세 대출 강화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상승분에 대한 부분은 인정 처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전세 대출도 강화 얘기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실거주자들까지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계속 쉬지 않고 집값이 계속 급등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피로감, 그런 부담감이 어느 정도 누적이 된 결과로 하락 상승폭이 좀 둔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과연 현 시장 지금 상황을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그 이제 수요 감소로 인한 거래량이 줄고 심리적으로 무슨 지금 뭐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이 있으니까 과연 이게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하고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또 수요 감소 그리고 거래량이 줄게 되겠죠. 게다가 그 내용이 지금 이게 일시적으로 흘러갈 건지 일시적일 건지 아니면 장기화가 될 건지를 정확하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일시적인 거면 분명히 또 지금 추세에 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거고 장기화가 된다 그러면 매수를 하려는 타이밍도 다시 재고해 봐야겠죠. 예, 그리고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큰 틀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규제를 이번만 겪은 게 아니죠. 이건 사실 강력한 규제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제 심리적으로 약간 누그러뜨리려는 현상인데, 자, 과거의 규제를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자, 여태까지 규제가 한 28번 정도 나왔어요. 문정부 들어서. 자, 그 규제 중에서도 역대급 규제라고 하는 걸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8.2 대책 2017년, 9.13 대책 2018년, 그리고 12.16 대책 2019년에 이제 역대급이라고 지금도 불리고 있어요. 예, 과연 이 대책들이 어떤 내용을 담냐? 이제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면, 8.2 대책은 대출과 다주택자를 위주로, 그리고 9.13은 추가적으로 대출 제한도 걸고 다주택자를 또 규제한다고 추가적으로 더 강화했고요. 그리고 12.16은 분양권, 말 그대로 단기 투자를 막았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면요. 8.2 대책 같은 경우는 핵심 내용은 핀셋 규제입니다. 말 그대로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들만 골라서 그 지역만 규제를 하겠다라는 핀셋 규제예요. 자, 그리고 그거에 더불어 재건축, 재개발들, 그러니까 현재는 낡았지만 새롭게 될 것들에 대한 너네 하지 마. 새롭게 바꾸게 되면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 투기 수요들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허가 안 해줄 거야. 이러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들어가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양도세를 좀 많이 물게 되죠. 세금적인 강화도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원래 투기를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을 차단하는 목적과 함께 가지고 있는 매물 쏟아내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만, 결과는 어쨌죠? 한두 달 정도는 이제 규제가 좀 내용이 좀 복잡하고 좀 강한 것 같으니까 좀 지켜봤다가 한두 달 정도 침체됐었죠, 사실은. 그러다 그 이후로 급상승한 거를 직접 2017년에 겪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에 생긴 9.13 대책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기는 대출 규제 강화가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세율,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세율, 그것 또한 인상을 했고, 또 자주택자들, 1주택 이상, 그러니까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네 한 만큼 세금 많이 내야 돼 라고 아예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집을 사면 너네 투기로 간주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 번 거 있으면 어느 정도 번 만큼 내야 돼, 세금으로. 그런 강력한 의지의 대책이 표현이었어요. 상당히 이게 지금 내용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의 여파는 상당히 좀 후폭풍이 크긴 했습니다, 당시에는. 왜냐? 벌어도 번만큼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 주춤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나온 대책들 중에서는 가장 효과는 길었던 편입니다. 6개월 정도, 제 기억이 맞다면 약 6개월간 하락 추세였다가요, 그것도 이제 봄이 지나서 그리고 나서는 다시 급상승했던 걸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12.16, 네, 최근이죠. 2019년 12.16 대책은 마찬가지로 내용에서 연장선이에요. 보면은 다주택자를 추가적으로 더 대출하겠다는 내용이 핵심 골자고요. 그리고 규제 지역에 단기적인 투자, 그러니까 2년 이내에 매도를 하거나 이런 거 했을 때는 너네 번만큼 대부분 다 내놔. 이렇게 하죠. 말 그대로 많이 벌었으면 많이 내. 거의 남는 게 없게끔 하겠다라는 단기적인 투자. 그리고 그때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도 보니까 연끌 금지, 풀로 대출 받아서 단기적으로 매도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걸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여기가 대출 규제,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규제 지역들을 또 추가적으로 선점을 더 강화를 하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인, 그러니까 규제에서 벗어난 서울 외곽 아니면 수도권 외곽 쪽에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부동산들이 풍선 효과로 지역이 급상승하게 되고, 이곳들이 급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다시 또 서울로 가격이 또 오르는 그런 역현상이 발생을 하게 됐죠. 자,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공통점들이 있죠. 규제의 내용도 상당히 컸고, 그 영향도 뭔가 규제가 발표가 나고 나서는 한두 달 정도는 침체를 겪거나 관망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전부 다 가격이 상승을 했죠. 빨리 된 것도 있지만 좀 시간이 걸린 것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추세가 상승 추세다 보니까 다시 가격이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승 추세인데 인위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그 인위적인 규제에 이제 틈새는 항상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찾아 나서서 뭔가 미리 준비하겠다는 사람들이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거주 목적으로 봐야 하는데 사실은 투자 목적으로 많이들 보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점에 있어서 이 내용들도 대부분 다 보시면 대출 규제,
대부분, 그리고 다주택자들 규제, 그리고 세금 규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강화가 될 예정인데요. 자, 과거의 규제를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자, 일차적으로 물론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의 내용과 지금하고 내용이 비슷한 게 있다 하더라도 다르게 흘러갈 수 있겠죠. 하지만 과거의 내용을 보고 현재와 비슷한 상황들, 다른 상황들을 유추해 보면은 미래가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규제의 효과는 대체적으로 오래가기 힘들다. 하지만 단기적인 효과는 있더라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그 이외의 지역들, 풍선 효과라든가 역효과들은 항상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승 추세는 여전하더라라는 걸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규제는 이제 가장 어찌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현상이 나온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규제가 나오는 건 어떤 현상,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거기에 맞춰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포인트, 그 문제 현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규제만 하게 되는 거고, 또 그 규제는 한 발 늦죠. 예,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한 발 늦게 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역효과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불안감, 지금도 불안하죠. 이미 좀 선점을 많이 해놓으신 분은 좀 안심을 하고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얼마나 더 많이 오를까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 내지는 젊은 분들,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뭔가 준비를 하거나 계획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금리가 상승하면, 아까 지금 금리 최근에 상승을 한 번 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번쯤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금리가 상승하면 과연 부동산은 하락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과연 그럴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규제 금리 인상의 영향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리 인상의 영향이 크지 않고요, 길지 않다라는 걸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 금리를 왜 상승시켰냐를 봐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금리 상승은 물가가 상승 계속하고 있어서 좀 상승폭을 제한을 걸어야겠다고 느낄 때, 그리고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다, 경기가 많이 풀릴 거다라고 긍정적인 긍정적으로 바뀌겠다라고 예상이 될 때 금리를 상승하는 것, 금리 상승도 있고요. 최근에 워낙 투자 목적으로 다 영끌이라고 하죠. 다 영끌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투기 수요를 늦추기 위한 목적도 최근에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쉽게 말씀드려서 금리가 인상한다는 건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하고 기준금리랑 관계를 봤더니 큰 틀에서 시차가 몇 달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물가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는 거고, 이런 걸 보면은 물가 상승과 지금 금리와 상승과는 연관성이 크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소비자 물가와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면은 여기와도 또 연관성이 좀 크거든요. 몇 달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래프를 보고 상승폭을 봤더니 여태까지 보니까 물가가 상승할 때 시간적 텀을 두고 주택 가격도 상승하더라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뭘 말씀드리냐면, 금리가 상승하면 그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후퇴하거나 답보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 그대로 금리 상승은 경기라든가 뭔가 좋아질 긍정적인 지표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물가도 말 그대로 가격도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출 규제로 부동산이 하락한다. 대출 규제 계속 규제하고 있죠. 네. 자, 여태까지 저금리였어요. 저금리 대출이 집값에 오르게 한 건 맞았어요, 사실은. 왜냐? 최대한 빌려서 저렴한 이자로 좋은 집 살고 싶은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이제 사실 또 이제 좀 주춤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현실이 어떻게 됐죠? 지금 대출도 일반 매매 대출도 이미 규제를 했고, 전세 대출도 이제 어느 정도 일부 완화를 했지만 어쨌든 강화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그널로 한번 전세 대출을 규제하거나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대출의 본질이 주인에게 비싼 월세 내지 말고 저렴한 은행이자 쓰라는 게 원래 본질인데, 역설적이게도 규제를 하게 되면 이자는 주인에게 내라는 거예요. 그게 가격 상승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각종 규제로 단기적으로는 영향 받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연말 정도까지는 아파트들을 중심으로는 가격이 조금 주춤할 수는 있겠다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만,
그 자체의 가치를 봐야 됩니다. 본질적인 가치가 상승 추세고 또 상승 여력이 있는 곳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결국엔 상승 추세로 갈 거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따른 규제 이런 뭐 금리 상승, 대출 규제의 역효과도 예상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그거는 과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공급 부족은 당분간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그리고 화폐의 가치의 하락 또한 예정되어 있는 수순입니다. 거기를 보아서 그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더 높아질 거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가격 상승 가능성 높은 게 현실이다라는 걸 꼭 유념해 주셔서 뭔가 준비할 사람들은 그런 걸 눈여겨보지 말고 미리 올바른 옥석 고르기 해서 미리미리 선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무주택자는 로또 청약 기다리신 분은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흘러가 보니까 미리 했던 사람들이 더 자산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입지를 미리 하나라도 선점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주택자 또는 투자자는 세금 걱정보다는 가격 상승폭, 내야 될 세금보다 올라갈 상승폭이 큰 좋은 부동산을 선점하는 게 더 중요하고 또 단기적인 상황에 움직이는 부동산 말고요. 뭐 공시지가 1억이나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대출 규제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곳 말고 미래 가치가 커질 곳을 선점하라. 서울 안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을 선점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재건축, 재개발 지금은 낡았지만 새롭게 바뀔 수 있는 지역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금액에 맞게 최선의 선택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서울 재개발 이제 뭐 투자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1대1 개별적으로 충분하게 상담해드려서 올바른 선택 할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두 지역 정도 이제 추천드릴 지역을 소개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지역은 이제 중구, 서울시 중심지에 위치한 신당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2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이루어진 곳에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위치에 입지 좋은 곳에 역세권,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 면적은 실평수가 11평에서부터 12평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세는 5억 1천에서부터 5억 1,500만 원. 전세를 끼고 내가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1억 3,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블 역세권, 도보 3분 거리, 그리고 노후도가 80% 이상 되는 곳, 그러니까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높겠죠. 입지가 좋은 곳에 낙후됐다는 건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높고 소위 말해서 현재보다 가치가 높아져서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해당 지금 지역 같은 경우는 소규모의 가로주택 정비 후보지로 선정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그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현금 청산에 걱정 없는 개발 추진 중인 부동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치는 굉장히 높고 지금도 높고 앞으로 더욱더 높아질 거라 예상을 해봅니다. 자, 지금 투룸 4세대 이 주변의 인근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6호선 그리고 2호선의 신당령이 다니는 곳이고 지금 제가 언급드린 지역 라인을 보면은 이쪽이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된 위치입니다. 자, 2호선과 6호선에 가까운 곳이고 이 안에서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이고 주변에 신당동 자체가 입지는 굉장히 좋은 데 비해서 여태까지 소외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격 상승 추세면서 입지가 좋은 게 이제 알게 되면서 그리고 또 새롭게 뭔가 재개발이든 뭔가 변화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굉장히 컸고요. 지금도 상당히 가격이 높은 축에 속해 있습니다. 신당역을 중심으로 신당 19역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아래쪽에 총구역 부근에 8구역도 재개발을 추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신당동 자체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지역이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뭔가 새롭게 바뀔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또 이번에 소규모 정비 사업에 후보지로 선정까지 된 곳 그리고 역세권이고 더블 역세권이고 이런 입지가 좋은 곳에 노후도도 맞고 재개발할 수 있는 가치가 가능성이 있고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미 이제 초기 단계라고 잔입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입지 좋은 곳을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정확하게 근거를 한번 보게 되면요. 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을 한번 크게 보면 노후도가 80% 이상이 된다는 걸 한눈에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갛게 다 표시된 게 20, 30년 이상 오래된 건물이라는 뜻인데요. 파란 거보다 빨간 게 압도적으로 많죠. 이렇게 입지가 노후도가 심한 곳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네, 국가에서 이제 소규모로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라든가 국비 지원의 혜택을 부여하는 이 관리 지역 안에 포함이 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뭔가 확실한 걸 다 원하시는 분들인데 겁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조금 안심은 되겠죠. 예, 이런 곳들이 그만큼 입지가 좋고 뭔가 얘기들이 있는 곳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5억 1000에서 5억 1500 정도고 전세는 3억 7500에서 3억 8000 정도입니다. 전세를 끼고 실제적으로 투자 목적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 1억 3500만 원의 자금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이런 게 뭔가 후보지로 잡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소액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데 빨리 선점하셔서 뭔가 미래를 대비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로 안내해 드릴 지역은 성북구의 석관동입니다. 3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는 6호선 상월곡역의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역은 3룸이 가격 상승폭이 많이 클 겁니다. 자, 실면적은 실평수가 14평에서부터 18평, 아파트로 치면 대략 한 24평형 정도 되죠. 그 정도로 굉장히 큰 빌라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시세는 4억 1000에서부터 5억 3000까지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약 투자금은 전세 끼고 약 1억 원 정도 소액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주변에 장애뉴타운이라는 큰 변화의 호재를 누리는 가장 가까운 위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구역마다 계속 이주 수요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주 수요에 의한 3룸 자체의 희소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이죠.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데 노후화된 저층주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 역세권이라는 재개발 가능성에 위치한 서울의 역세권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프리미엄이 있는데 자, 한번 살펴보면요. 상월곡역을 중심으로 위쪽은 장애뉴타운이 크게 움직이고 있고요. 바로 길 건너에 해당 우리 그 부동산에서 길 건너편은 바로 15구역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바로 주변에 여기뿐만이 아니고 바로 아래쪽은 이문뉴타운 이미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왼편엔 또 이제 미아뉴타운 생기고 있고 다 지금 뭔가 재개발이든 변화든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고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높은 곳은 바로 이쪽 라인인데 라인 한번 살펴보면은 어느 지역은 노후도가 안 맞는 지역도 있고 맞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네, 그 안에서도 여기서 가까우면서 노후도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저층주거지 위치에 있다. 노후도도 대략 한 70% 정도 된다. 이런 걸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3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2룸하고는 내용 다르게 좀 더 넓게 왜냐하면 희소 가치 때문에 넓게 이주 수요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현재 시세는 4억 1000에서부터 5억 3000, 전세는 3억 1000에서부터 4억 3000입니다. 실제적으로 전세를 끼고 현금 필요한 현금은 대략 1억 정도의 소액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포함해서 네, 투자에 관련돼서 궁금한 게 좀 많으신 분들, 뭔가 좀 이제 결정 내리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물건뿐만이 아니고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자금 내에서 가장 유망할 수, 좋아질 수 있는 곳들, 그런 곳들에 대해서 잘 심층적으로 안내 도와드릴 거고 같이 의논할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분명히 혼자 마음고생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 그리고 더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 주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뭔가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고민이 많은 분들을 항상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과연 여기 하는 게 맞아요? 지금 하는 게 맞을까요?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걱정이 많았었던 분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놓쳐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늘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 단기간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 준비하려는 이 부동산의 지역의 가치와 그 부동산 자체의 가치, 변화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결정을 못 내리신 분들은 냉정하게 본인이 왜 결정을 못 내리시는지를 파악을 하고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뭔가 준비를 하셔야 되고 계속 뭔가 늦추거나 좀 더 알아봐야겠지 하다 보면은 아마 느껴보셨을 거예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을.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리기에 있어서 저와 같이 상의하신다면 분명히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